The History of Intelligence from a View of Korea Q1401 1980년 미국 정보감독법 Intelligence Oversight Act를 제정한다. 정보감독법에는 모든 정보활동을 의회의 8인방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비밀공작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승인 절차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사전 통보가 곤란할 경우 사후에 구두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서 이제 8인방, 그러니까 모든 정보활동을 의회의 8인방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8인방이란 것은 Gang of Eight라고 해서 상하 정보위원장, 상하 정보위 소수당 출신 간사 각 2인, 하원 의장, 상하원 소수당 대표, 상원 다수당 대표. 여기는 이제 상원 의장도 없고 하원 다수당 대표가 없는데, 근데 인원수가 맞지 않다. 이 상하 정보위원장 2명, 상하 정보위 소수당 출신 간사 각 2인 이라면은 4명인데, 하원 의장, 상하원 소수당 대표, 상원 다수당 대표 이렇게 합치면 10명이 되어버리는데, 여기서 상하 정보위원회 소수당 출신 간사 각 2인이 아니고 각각 1명씩이 아닌가, 표기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인방에 상하 양당 대표 4명하고 상하 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소수당 대표 이라면 이제 4명이 되기 때문에 합해서 8명이 된다. 다시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Gang of Eight 8인방은 상하 양당 대표, 그러니까 4명이 되는 것이고, 상하 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소수당 대표 이라면 4명이 된다. 그래서 합해서 8명. The Gang of Eight includes the leaders of each of the two parties from both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그러니까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하면 이제 상하 대표로 가는 거예요. 상하 양당이 있을 텐데, 보스. 그리고 the chairs and ranking minority members of both the Senate Committee and House Committee for Intelligence as set forth by 50 U.S.C. 비밀정보 처리 절차법도 제정이 된다.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라고 해서 CIPA, CIPA, 비밀정보 처리 절차법, CIPA.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비밀정보가 담겨져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것을 허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비밀 정보가 들어있는 증거 자료를 할지라도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도 된다. 근데 정부는 민간 문서, 대체 자료 혹은 비밀 해제 자료 요약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니까 통째로 완전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자료, 민간 문건 대체 자료, 그리고 요약본, 그러니까 비밀이 해제된 자료의 요약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피고, 재판에 있어서 피고가 그레이메일로 이렇게 협박을 이렇게 하면 법관이 비공개로 그냥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또한 피고가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할 경우 구형을 철회하든가 혹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비밀정보 처리 절차법은 1986년 이러한 콘트라 사건에서 적용이 된다. 1980년 소련 모스크바 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 그 내무부, 그러니까 소련 내무부가 있는데 그 내무부 안에 대테러 부대인 비차스 혹은 비차즈를 설치한다. 비차즈 혹은 비차스, 기사, 나이트, 기사라는 의미인데, 근데 자료에 따라서는 1991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 비차스 혹은 비차스가 존속했었다라는 자료도 나온다. 그리고 1980년 9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집니다.
1988년 8월 20일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지속되는데 이라크가 먼저 침공을 한다. 이 당시는 이란에서 호메이니 혁명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의 이제 인질 사건으로 이렇게 어수선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라크가 침공을 한 것이다.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은 역사상 마지막 국민국가 간의 총력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전쟁이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라크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올라가게 된다. 1981년 한국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뀐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81년도 이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고 이것은 98년까지 이어진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 감독에서 기획, 조정으로 그 업무 범위가 조정된다. 그러니까 조정은 그대로 남는데 감독이란 개념을 기획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전해, 그러니까 1980년 12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법이 제정되고 81년 1월 1일 효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뀐 겁니다. 이후에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는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통신 제한을 할 때 안보 수사 목적을 위해서 통신 제한을 할 경우는 4개월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8개월 동안 안보 수사 목적으로 통신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범죄 수사 목적일 경우 2개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장하면 최대 4개월 동안 통신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이 통신비밀보호법이 되겠다. 1994년 1월 달에는 안기부법이 개정이 된다. 여기에서는 정보조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되어 버리고 전 직원의 정치 개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보안검사가 없어지고 정보조정협의회 규정이 삭제되어 버린다. 다시 94년도에 안기부법이 개정됐을 때 정보조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되고 전 직원의 정치 개입이 금지되었으며 보안검사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정보조정협의회 규정이 역시 삭제되었다. 그리고 5개월 있다가 1994년 6월 28일 이번에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 내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보기구를 감독하도록 했다. 그럼 이전에는 정보기구를 감독하는 조치가 없었느냐? 이전에는 국방위원회에서 정보기구를 감독했었다. 근데 이제 별도로 정보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보기구를 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감독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5년쯤 있다가 또 1999년 1월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이제 개편되게 됩니다. 1981년 한국 와치콘 이것은 북한군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정보 감시 태세인데 5개의 단계가 있다. 5, 4, 3, 2, 1 5단계 일상, 그 다음에 4단계 일상적이지만 잠재 위험이 있어서 감시가 필요한 단계. 그러니까 현재 발효되고 있는 단계가 워치콘은 4단계 일상적이나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서 감시가 필요한 단계가 되겠다. 3단계는 중대한 위협이 있는 단계. 2단계 현저한 위험 징후가 있어서 비상이 떨어지고 첩보 위성 정찰이 가동되며 정찰기도 가동되게 된다. 전자 신호 정보도 수집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1단계는 이제 도발이 명백한 단계. 비교할 개념으로 데프콘이 있는데 Defense Readiness Condition, 전투 준비 태세 혹은 방어 준비 태세라고 해서 이것도 5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5, 4, 3, 2, 1 안전한 단계 5단계 4단계는 대립은 하고 있지만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없는 단계. 지금 현재 발효되고 있는 단계가 이 4단계 대립은 하고 있지만 군사 개입의 가능성은 없는 단계. 그러니까 1953년 정전 이래 데프콘 4가 상시 발령된 상태다. 3단계 데프콘 3는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긴장 상태 혹은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이때는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한 단계만 올라가도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그런 단계고, 1단계는 전략 전술적 적대행위 징후, 그리고 전쟁이 임박한 단계가 1단계가 됩니다. 참고로 1999년 6월 15일 서해 남북 교전 상태에서 데프콘 3에 준하는 전투준비태세 강화가 지시되는 그런 발령이 있었다. 이것은 데프콘 3에 준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4단계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건데 3단계에 준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또 비교할 개념으로 인포콘도 있는데, 이거는 2001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합참에서 사이버 테러 대응을 하기 위해 정보작전 방어태세를 시행하는 것이 이제 인포콘이 되겠는데, 이것은 CERT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컴퓨터 비상대응팀이라고 해서 CERT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포콘을 시행하게 된 거다. 정보보호,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다. 다시, 정보보호,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단계가 5개 다 있는 게지만 단계 1, 2, 3, 4, 5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정상,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정상, 평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알파, 증가한 군사 경계, 증가된 위협이 있는 단계가 이제 알파. 그리고 향상된 준비태세, 특정한 공격이 있는 단계가 브라보 단계. 그 다음에 강화된 준비태세, 제한적 공격이 있는 단계가 찰리 단계고, 그 다음 최상의 준비태세, 전면 공격이 있는 단계가 델타 단계가 된다. 근데 이것을 1, 2, 3, 4, 5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데프콘 단계가 5, 4, 3, 2, 1 이렇게 넘어가고, 워치콘도 역시 5, 4, 3, 2, 1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1, 2, 3, 4, 5, 인포콘은 1, 2, 3, 4, 5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 2, 3, 4, 5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인다. 하여튼 인포콘, 정상,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1981년 프랑스 DSM을 국방보안국 DPSD로 개칭을 한다. 그러면서 군사보안에서 방첩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이전에 DSM은 보안 위주였는데 국방보안국 DPSD로 개칭도 하면서 활동 영역도 방첩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1948년 SSFA, 육해공 보안부대를 통합한 부대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1953년 SSDNFA, 이것은 이제 군사 보안을 전담하는 기구였으며, 이제 61년도에 DSM, 인사, 장비, 시설 보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 이제 DSM. 다시 48년도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육해공 보안부대를 통합해서 SSFA, 그 다음에 군사 보안을 전담하는 기구로 53년도에 SSDNFA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61년도에 인사, 장비, 시설 보안을 담당하는 기구로 DSM을 두었는데, 이게 20년 있다가 1981년도에 DPSD로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보사령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1981년 4월 18일 한국 육군의 특전사 소속의 707 특수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육군 특전사 707 특수대대. 이것은 86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든 대테러 특수부대라고 보면 되겠다. 이것은 2019년 2월 1일 707 특수임무단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 특수임무단 내에는 저격중대, 폭발물 처리중대, 정보중대 등이 있어서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1981년 10월 21일 한국 국방정보본부가 창설된다. 이것은 합동참모본부 제2국, 제2를 모체로 하는데 군령권은 없고 단지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였었다.
그러다가 1990년 7월 국군 조직법을 개정하면서 합동군제가 되면서 합참본부가 군령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국방정보본부의 위상이 격상이 되게 된다. 그러나 1993년 6월 26일 시노하라 사건이 터지는데, 일본 후지 TV의 서울지국장 시노하라가 정보본부에 근무하는 고영철 소령으로부터 받은 군사 기밀을 일본 무관에게 전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됐었다. 이후에 국방정보본부의 권한이 이제 강화되게 되는데, 정보사령부와 7235 부대, 그러니까 777 부대와 그다음 기무사에 대한 어떤 조정, 통제권을 이렇게 보유하게 됐다. 다만 기무사의 경우는 대적 군사 정보와 보안 업무만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다. 다시 81년도에 국방정보본부가 창설이 되는데, 이건 합참 제2국을 모체로 하고 처음에는 군령권이 있고 자문기구에 불과했으나 90년도에 국군 조직법을 개정하면서 합동군제가 되면서 합참본부가 군령권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국방정보본부의 위상이 격상이 되게 된다. 이후에 93년 6월 달에 시노하라 사건이 터지는데, 이 시노하라 사건이 있고 나서 국방정보본부의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보사령부 7235 부대, 즉 777 부대, 그리고 기무사에 대한 조정, 통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기무사의 경우는 대적 군사정보와 보안 업무만 조정하도록 했다. 1981년 12월 4일 미국 레이건 행정명령 12333호 정보 활동 지침 Executive Order 12333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이것은 미 정보기구의 의무와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명령이었는데, CIA의 정보 요청 관련해서 연방정부기관장들의 협조를 지휘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명령이 레이건 행정명령 12333호였다. 또한 이 행정명령 12333호에는 언론인과 평화봉사단, 그리고 성직자 신분으로의 비공직 가장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레이건 행정명령 12333호에는 미 정보기구의 의무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CIA의 정보 요청과 관련해서 연방정보기관장들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휘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명령이 된다. 또한 레이건 행정명령 12333호에는 언론인, 평화봉사단, 성직자 신분으로의 비공직 가장, 그러니까 이 CIA 요원들이 이렇게 언론인으로 위장을 한다든가 평화봉사단으로 위장을 한다든가 성직자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Executive Order 12333 was an executive order intended to extend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U.S. intelligence agencies and direct the leaders of U.S. federal agencies to cooperate fully with CIA requests for information. This executive order was titled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보활동 지침, 그러니까 Intelligence Activities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요것을 이제 정보활동 지침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다. It was amended by Executive Order 13355, strengthened managemen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on August 27, 2004. 이후에 12333호 이후에 행정명령 13355에 의해서 또 수정이 되긴 했는데, 그때도 또 강화가 되었다. 정보 공동체의 관리 기능이 강화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행정명령 13355. 이거는 이제 2004년도에 있었고, On July 30, 2008, President George Bush issued Executive Order 13470, amending Executive Order 12333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2008년도에는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행정명령 13470을 발효시켜서 행정명령 12333의 행정명령의 기능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DNI 국가정보자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을 또 내리게 되었다. Part 1 정보활동의 노력에 대한 목표, 방향, 의무, 그리고 책임 Goals, Directio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effort lays out rules for various intelligence agencies, including the Departments of Defense, Energy, State and Treasury. 미 국방성이나 에너지부나 국무부 그리고 재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 기구들의 역할을 이렇게 펼쳐놓은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Part 2 정보 수집, 보유, 배포 허용, 그리고 암살 금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Conduct of intelligence activities provides guidelines for actions of intelligence agencies. 첩보 수집과 암살 금지, collection of information, 그리고 proscription on assassination, 암살 금지 내용이 이제 여기 1, 2, 3, 3, 4호에 들어있는 것이죠. 첩보 수집, collection of information, Part 2.3 permits collection, reten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following types of information, along with several others. C.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lawful foreign intelligence, counterintelligence, international narcotics, or international terrorism investigation. I. Incidentally obtained information that may indicate involvement in activities that may violate federal, state, local, or foreign laws. 감살 금지, proscription on assassination, Part 2.11 of this executive order reiterates a proscription on U.S. intelligence agencies sponsoring or carrying out an assassination. 그러니까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든가, 실제로 이렇게 암살을 한다든가, 이거 자체를 다 금지를 시켰다. It reads no person employed by or acting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all engage in or conspire to engage in assassination. 개입 아예 못하도록 한 거죠. Previously, EO, Executive Order 11905, Gerald Ford had banned political assassinations. 그 행정명령 11905, 이거는 이제 포드 대통령이 발의를 한 건데, 정치적인 암살, 이걸 금지시켰었고, 그리고 Executive Order 12036, 지미 카터, 이제 카터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발의를 하는데, had further banned indirect U.S. involvement in assassinations. 간접적인 어떤 개입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포드 대통령은 정치적인 암살을 금지시켰고, 카터 대통령은 아예 간접적인 암살도 금지를 시킨 거죠. As early as 1998, this proscription against assassination was reinterpreted and relaxed for targets who are classified by the United States as connected to terrorism. 98년도에 이 9.12 사태가 터지기 전인데, 아마도 이거 96년도에 있었던 연방청사 그 폭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98년도에 암살에 대한 내용이 재해석이 되어서 좀 완화되고,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완화되었다. 다시 1981년 미 레이건 행정명령 12333호에는 일단은 내용은 정보기구 의무화 권한 확대,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CIA의 정보 요청 관련해서 연방정보기관장들의 협조를 지휘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언론인, 평화공사단, 성직자, 신분으로의 비공직 가장, 그런 금지 내용도 들어있으며, 암살 금지 내용도 들어있는 게 레이건 행정명령 12333호다. 그리고 암살과 관련해서 레이건이 발효하기 전에 포드 대통령도 정치적인 암살을 금지시켰었고,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도 아예 간접적으로라도 암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었다. 그리고 98년도에 암살 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재해석이 되어서 완화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완화되었었다.
1981년 한국 제1동포 간첩단 사건이 터졌다. 같은 해 1982년 아르헨티나와 영국,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를 침공하게 된다. 그 다음에 1982년 6월 6일 레바논과 이스라엘, 갈릴리 평화작전, 남레바논 분쟁. 이후에 레바논이 이제 전쟁에서는 이제 레바논이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즉 피에로는 축출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걸 이스라엘이 이겼다 했었고, 하여튼 갈릴리 평화작전, 남레바논 분쟁.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 암살 기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관련됐다는 명분으로 아리엘 샤론 국방장관, 그 당시 이제 네파에 속했는데 이 샤론 국방장관이 레바논을 침공하도록 지휘했다. 그리하여 레바논의 남부지방을 이스라엘이 강제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포위를 하고, 그러자 피에로의 수반 야세르 아르파트는 레바논을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수비군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창설한다. 그리고 시리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배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남부 지방을 강제 점령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베이루트를 포위를 하게 됐는데, 이때 피에로의 수반인 야세르 아르파트가 레바논으로 망명을 하고, 이 망명을 해서 이슬람 혁명수비군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창설하는데, 이때 시리아의 지원을 받았고 레바논 남부지방에서 이스라엘 지배에 대항했습니다. 여기서 헤즈볼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의 당이라고, 사상적으로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의 영향을 받았는데 1985년에 설립됐다. 그러니까 갈릴리 평화작전이 시작된 게 이제 82년 6월 6일인데 3년 있다가 85년에 헤즈볼라가 설립된 거예요. 이때 아라파트, 야세르 아라파트 외에도 아바스 알 무자위도 헤즈볼라의 설립에 참여를 했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평화작전이 있기 전에 레바논 내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1975년 4월 13일부터 지속되었다. 90년 10월 13일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평화작전이 이제 레바논 내전이 있는 상태에서 갈릴리 평화작전이 이제 벌어진 건데, 원래 레바논의 영역은 작은 레바논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그마한 지역이 레바논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 땅을 지배했던 드레즈파의 영주인 파할 아딘의 지배 영역을 근거로 한 곳이 이제 작은 레바논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진정한 레바논이라고 여겨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종주국이 된 프랑스가 레바논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분단 정책으로 원래의 레바논 영역, 즉 작은 레바논, 소레바논, 진정한 레바논을 넘어서 대레바논이라고 불리는 원래의 시리아 영역까지 여겨진 이 베커 고원, 그리고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시, 레바논 남부, 이런 것들을 다 포섭해서 국경성을 레바논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버립니다. 원래는 조그만 했는데 프랑스가 더 큼직하게 만들어서 레바논이라고 국경성을 정해버렸다. 그러다가 1975년 4월 13일 레바논 내전이 터지게 되는 날인데, 이 피에로 게릴라들이 베이루트의 한 교회당을 기습해서 아주 많은 수의 기독교도들을 살해하면서 이제 내전이 시작되게 됐다. 이 레바논 내전이 끝나고 나서 타이피 협정이 맺어졌고, 시리아가 레바논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했다. 남레바논 분쟁. 이제 갈릴리 평화작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유 레바논을 지원하고 또 헤즈볼라도 등장하게 되는 남레바논 분쟁도 있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레바논에서 이게 축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료가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1983년 4월 중국 공안부 MPS가 설립된다. 인민무장경찰. 이 인민무장경찰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모인 사람들을 진압하는 데 동원되었었다. 비교할 개념은 국가안전부 MSS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국가안전부 MSS는 공안부 MPS의 기존에 이제 방첩 단위가 있을 텐데, 그게 1부터 4구까지 1, 2, 3, 4구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당에 있었던 중앙위원회 조사부의 일부 기능하고, 그 다음에 군대 내에 있었던 총참모부의 일부 인력들을 합쳐서 국가안전부 MSS를 설립하게 됐다. 다시 공안부가 먼저 설립되고 MPS 인민무장경찰, 그 다음에 두 달 있다가 국가안전부 MSS가 설립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달 전에 먼저 세워져 있었던 공안부의 기존의 방첩단위 1, 2, 3, 4국하고 당 중앙위원회 조사부의 일부 기능, 그리고 군대 내에 있었던 총참모부 일부 인력, 이런 것들을 합쳐서 국가안전부 MS를 설립하게 되었다. 1983년 9월 1일 한국과 소련이 대한항공 보잉 747 007편을 피격을 한다. 피격을 한 게 아니고 격추를 시켜버린다. 대한항공 007편이 피격되었다라기보다는 소련이 하여튼 표현이 좀 당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련이 뭐 했다. 하여튼 대한항공 보잉 747 007편이 피격을 당한다. 안드로포프 서기장이 사할린 그 모네론 섬이라고 있는데, 그 부근에서 그 소련 방공군 수호이기 Su-15TM 요격기를 날려 보내갖고 007K를 격추해버린다. 민간인 비행기인데, 수호이기 15TM 요격기는 변명이 보잉 747 007편이 미 공군의 RC-135 정찰기와 닮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닮긴 닮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 탑승인은 269명 전원 사망했고, 이후에 소련과 한국이 이제 수교를 하면서 당시 통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블랙박스를 소련에게 무상 지급했지만 사건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참고로 이 당시 일본은 정보본부 DIH에 와카나이 분견대가 소련의 통신감청 자료를 공개를 하긴 했었다.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다, 이것이. 아직도 관련 자료가 없다. 1983년 10월 9일 한국 그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었다. 그 북한의 그 정찰 전국 2국에서 저지른 건데, 이 당시 이제 김영철 상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이 김영철 상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당 중앙위원회 위원,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총국장 이런 일을 했었다. 정찰 전국 2국은 68년도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생존자고, 그 다음에 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 2010년 황장혁 암살 이때도 보내고, 하여튼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을 일으킨 곳 정찰 전국 2국. 1983년 10월 25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그라나다를 침공하도록 한다. Codenamed Operation Urgent Fury, 임박한 분노 작전이라고 하는데, 암호명이 그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은 군부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 모리스 비숍 이하고 이제 강요가 처형이 되어버린다. 이 모리스 비숍은 친쿠바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이거 잘못하면 제2의 쿠바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레이건이 아예 침공을 합니다. 그라나다를.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그라나다는 군대가 없다. 대신에 이제 미국의 밤이
엄브렐라라고 해서 미국의 방위하에 1984년 7월 미국 시멘틱 웹 사이크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인공지능학에서 인간 지식을 구조화하여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정확하고 완벽한 추론 엔진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향식 방식으로 온톨로지를 구성한다. 이게 자꾸 온톨로지란 말이 나오는데, 온톨로지는 이제 사전상 존재의 본질과 범주, 존재의 본질과 범주 이런 뜻인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토론을 통해 개념적이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온톨로지가 된다. 개념 타입이나 사용상 제약 조건들을 정의하는 기술을 또 이제 온톨로지라고도 한다. 다시 온톨로지라는 것은 사전상 존재의 본질과 범주란 뜻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토론을 통해 개념적이고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개념 타입이나 사용상 제약 조건들을 정의하는 기술, 개념 타입이나 사용상 제약 조건들을 정의하는 기술을 온톨로지라고 한다. 다시 시멘틱 웹 사이크 프로젝트는 인공지능학에서 인간 지식을 구조화하여 온톨로지, 존재의 본질과 범주, 개념 타입이나 사용상 제약 조건들을 정의하는 기술을 구성하는 것, 정확하고 완벽한 추론 엔진 제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사이크 프로젝트인데, 이 온톨로지를 구성할 때 하향식 방식으로 온톨로지를 구성한다. 비교할 개념으로 버너스-리의 시멘틱 웹도 있는데, 이제 시멘틱 웹은 이제 의미 기반 웹이라고, 데이터에 맞는 작은 온톨로지를 비중앙 집중식으로 구성해서 연결하는 상향식 방식, P2P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버너스-리의 시멘틱 웹은 데이터에 맞는 작은 온톨로지를 비중앙 집중식으로 구성, 연결하는 상향식 방식이다. 그 다음에 시멘틱 웹은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자원 기술 기반.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기록을 한다면 그런 말인데, Description. 리소스는 이제 자원이고, 자원 기술 기반. RDF, 온톨로지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 이제 시멘틱 웹. 자, 이 의미 기반 웹은 자원 기술 기반,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 온톨로지 기술로 구현하는데, 사람과 기계, 그리고 기계와 기계 간 의사소통을 하는 지능형 웹을 시멘틱 웹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본질과 범주,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 개념 타입이나 사용상 제약 조건들을 정의하는 온톨로지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 시멘틱 웹입니다.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웹을 시멘틱 웹이다. 이 사이크 프로젝트는 하여튼 하향식 방식으로 온톨로지를 구성하고, 버너스-리가 제안한 시멘틱 웹은 상향식 방식으로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크, CYC는 Encyclopedia, 백과사전, 여기서 나온 이름이라서 이제 발음도 사이크인데,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ject attempting to assemble a comprehensive ontology and knowledge base with the goal of enabling AI applications to perform human-like reasoning and be less brittle when confronted with novel situations that were not preconceived. Douglas Reinhardt began the project in July 1984 at MCC. 이 psych.com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인간과 비슷한 추론을 수행하고, 그리고 또 잔고장이 이렇게 없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84년 캐나다 CSIS,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안보정보청 국내 보안정보기구가 설립된다. 다시
1984년 캐나다에서 CSIS,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라고 안보정보청 국내보안정보기구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이전에 경찰청 RCMP, Security Service, 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라고 경찰청 내에 보안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CSIS라고 안보정보청 국내보안정보기구가 이게 설립된 것이다. 그 다음에 84년 미국과 앙골라. 미국 의회가 앙골라에 대한 CIA의 개입 금지를 담은 클라크 수정안을 폐기를 해버린다. 다시. 앙골라에 대한 CIA의 개입 금지, 개입하지 마라 라는 이런 클라크 수정안을 이걸 폐기한다. 개입해도 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앙골라 내전은 1975년 11월 11일부터 2002년 4월 20일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내전이 시작되고 나서 한 9년 있다가 클라크 수정안을 폐기한 것인데 개입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개입해도 된다고. 앙골라 내전은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MPLL과 앙골라 완전독립민족동맹 유니타, 그 다음에 앙골라 해방민족전선 FNLA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대립을 했었는데 결국에 와서는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MPLA가 승리하게 됩니다. 1985년 독일 BND 라하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버나드 블룸 국장이라고 BND에 있었는데 이 라하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라하 프로젝트 해킹 사례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 접근권 그 다음에 해커 양성 침입 경로지도 작성 국제금융거래 추적 이런 것을 하는 프로젝트가 라하 프로젝트입니다. 라하 프로젝트 해킹 그 다음에 전자정보 접근 그 다음에 해커 침입 경로지도 작성 국제금융거래 추적 이것도 라하 프로젝트 금융거래 추적도 합니다. 1985년 국제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남태평양의 핵물질 보관, 폐기 이런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 되겠다. 핵물질을 보관도 하지 말고 거기다가 남태평양에다가 폐기도 하지 말자. 그런 금지 조약인데 비무장화, 비핵화, 중립화 협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비무장 물질 보관도 안 하고 폐기도 금지하는 건데 아예 무장도 안 하고 아예 전체를 이제 비핵화하는 중립화 협정이 되겠다. 무기 제조 통제 협정과는 거리가 멀다. 무기 제조를 통제하는 협정하고는 다르다. 1985년 5월 19일 미국과 소련 FBI가 미 해군의 이중 스파이 존 앤서니 워커를 그 비밀 접선 장소 데드 드라이브에서 체포해버린다. 존 워커 1967년부터 스파이 활동을 했으니까 거의 뭐 18년 정도 했네. 이 워커링이라고 있는데 그 마이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들이고 워트워스 아들 친구 그 누가 아들 친구인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이 워커하고 아들 둘 마이클하고 아들 그 다음에 워트워스 아들 친구 이렇게 워커링에 해당한다. 술집 하다가 망해갖고 돈이 없어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인물이 되겠다. 1985년 7월 10일 프랑스와 그린피스 마왕작전 오퍼레이션 사타닉 프랑스의 대외안보총국 DGSE 다시 대외안보총국 DGSE가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그린피스 선박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에서 폭파해버립니다. 다시 마왕작전 오퍼레이션 사타닉 대외안보총국 DGSE가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그린피스 선박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에서 폭파해버린다. 이 작전에 대해서는 미테랑 대통령이 승인했었다. 1985년 8월 미국 CIA가 스파이더스트라는 그 자백용 스파이 마약
존재를 인정했다. 자백용 스파이 마약, 스파이더스트. 전문적인 용어는 니트로페닐 펜타디엔이라고 하는데 NPDD라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루미놀 두 가지를 이제 스파이더스트라고 하는 모양인데 니트로페닐 펜타디엔 그리고 루미놀 이 두 가지를 스파이더스트, 자백용 스파이 마약. 요거는 KGB도 활용을 했었고 이후에 2003년도에 책이 한 권 나오는데 The Main Enemy, written by Milt Bearden and James Reason. 베어든과 리즌이라는 사람이 쓰여진 The Main Enemy라는 책에서 CIA의 스파이더스트 세포 돌연변이 위험성, 그러니까 CIA가 스파이더스트라는 약물이 초래하는 세포 돌연변이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술된 책이 이제 The Main Enemy라는 책이고, 쓴 사람은 이제 밀트 베어든, 제임스 리즌이 되겠다. 스파이더스트, 니트로페닐 펜타디엔, 루미놀, 자백용 스파이 마약. 85년 11월 2일 미국과 소련 KGB를 일시 배반하여 미국으로 투항했던 유르첸코가 소련으로 다시 돌아갔다. 유르첸코 투항을 했다가 소련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CIA의 이중 스파이 알드리 에임즈를 보호하기 위한 위장 투항으로 의심된다. 에임즈는 이후에 이제 94년도 9년쯤 있다가 체포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드리 에임즈를 보호하기 위한 위장 투항으로 유르첸코가 잠시 왔다가 투항했다가 소련으로 되돌아갔다. 1986년 북한 군 지휘 자동화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이후에 미림대학이라고 바뀌고 2000년도에 기밀 군사대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군 지휘 자동화대학이 설립되는데 이후에 미림대학, 2000년도 기밀 군사대학으로 바뀝니다. 지휘 자동화 체계에 따라 구축되어 있는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에 한국군의 전투서열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군용 소프트웨어로 방위각, 거리, 기상 등 사격 재원을 계산할 수 있는 포사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100여 가지의 가상 전투 방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각 부대의 MET-T에 따른 상황별 공격과 방어 케이스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형, 정보, 대공 감시, 병기 보장 계획 등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1986년 4월 15일 미국 리비아 공습 엘도라도 캐니언 작전이라고 한다. 레이건이 서베를린의 나이트클럽 폭파 사건으로 리비아에 폭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서베를린 나이트클럽 폭파 사건을 일으킨 배우가 리비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암호 해독 능력 어떤 자료를 정보를 첩보를 입수했는데 그걸 해독해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그 암호 해독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다시 1986년 4월 15일 미국 리비아를 공습하는데 이것은 이제 엘도라도 캐니언 작전이라고 부르고,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서베를린 나이트클럽 폭파로 인한 리비아 폭격의 정당화를 위해서 암호 해독 능력을 공개를 해버린다.